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중국말 중에 하얀 장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흰 장갑. 그것은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직접 자기 손을 더럽히기 싫을 경우 흰 장갑을 낀다는 데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일, 위험한 일, 이런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흰 장갑, 하얀 장갑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어로는 바이소타오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바지 사장이 아마 가장 비슷한 말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흰 장갑은 우리가 얘기하는 바지 사장보다는 훨씬 권한이 크고 넓은 편이죠. 제가 앞서의 동영상 빙산의 일각에서 저는 중국의 최대 민간 금융기업이었던 밍텐시의 몰락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위, 3위인 하이난항공, 안방보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기업들은 같은 유형의 몰락을 했지만 밍텐시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총수가 체포된 후에 2020년에 와서야 종결이 되었죠. 이 세 기업은 그 처리의 끝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밍텐시의 샤오젠화 총수의 경우에는 창업자라고는 하지만 기업의 진정한 주인이 아닌 바로 흰장갑이었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젠화의 특출한 점은 어느 특정 권력 그룹에 소속된 흰장갑이 아니라 여러 그룹, 여러 파벌의 흰장갑 역할을 골고루 수행했다는 점이죠. 공산당 역사 연구가인 까오원첸이라는 분에 따르면 이 샤오젠화와 연관되었다고 알려진 권력가로는 마젠, 정칭홍, 장저민, 시진핑, 웬자바오, 자칭린, 이런 쟁쟁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는 구어원괴이라는 사람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바로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샤오젠화의 납치의 주모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샤오젠화나 밍텐시 그룹이 어떻게 3년이나 계속 버틸 수 있었느냐, 그런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재미반중학자 정샤오농은 누군가가 샤오젠화를 납치한 이유는 아마도 외화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잘 연결이 되지 않아서 황당한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2010년대 이후에 중국 외환 보유고 변화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도에 주석 자리에 올랐는데요, 2014년도 상반기에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약 2년 동안 무려 1조 달러가 유출이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1조 달러가 감소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당시 시진핑 정부는 무척 당황을 했고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이 외화 유출 사태를 막았어야만 했습니다. 이 외화 유출이 멈춘 것이 언제인가? 바로 샤오젠화가 납치된 시점 그 전후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점의 일치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상하이방을 주도로 하는 자산 반출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화 반출이 그 후에도 일정 규모 있었던 것으로 비춰볼 때에는 2017년도에 상하이방의 대규모 외화 반출을 멈추게 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샤오젠화 또는 밍텐시 그룹의 활동을 멈추게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 이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1월 27일 샤오젠화가 납치된 그 시점은 외화 반출이 멈추기 시작한 시점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 그룹이 소위 반부패 사정의 칼날을 본격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 2014년이었습니다. 당시 숙청 작업을 이끌던 류진구어, 이 사람은 그 후 19대 중앙기율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성공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반부패운동 숙청은 국내에서 해외로,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계속 진행이 됐죠. 그리고 샤오젠화가 뉴욕타임즈와 시진핑 주석의 누나 부부에 관한 폭로를 한 시점이 2014년 6월 3일입니다. 그것은 샤오젠화가 신상의 위험을 느끼고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정샤오농의 추정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때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자리에 오른 다음에 2014년부터 반부패 사정을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 다른 파벌들이 위협을 느끼고 각자의 재산을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 일을 비밀리에 도운 것이 그동안 여러 파벌을 막론하고 돈에 관계된 일을 해왔던 샤오젠화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샤오젠화는 시진핑 그룹의 사정의 칼날이 정치인에 한정되지 않고 장사꾼인 자신에게까지 다가온다고 느꼈을 때에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하고서 여기서 시 주석 누나 부부에게 3억 달러를 준 일을 폭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거꾸로 불같이 화를 내고 가족들에게 이권 개입을 당장 중지하라, 모든 투자 사업 중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샤오젠화는 잡아들인 것이죠. 시 주석으로서는 자신을 위협하려 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샤오젠화를 잡아다가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그룹들은 움직이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대리인이 없어지니까 직접 손을 써야 하는데 대규모의 자본의 해외 밀반출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시진핑 주석이 서슬이 퍼렇게 반부패 운동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위험했죠. 그래서 외화 반출이 그 시점부터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통제선 아래로 축소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씩 밍텐시의 기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제 모든 것이 완료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추정이고 정샤오농의 추정이 정확하다는 전제가 성립해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방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방보험은 덩샤오핑의 손녀사위 우샤오회이가 주룽지 전 총리의 아들 주윈나이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를 끌어들여서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방보험이라는 회사는 덩샤오핑 가문이 상하이방과 연합해서 설립한 그런 회사라는 성격을 가지죠. 당시 보험이라는 개념이 중국 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을 때인데 안방보험은 중국 사회에 이런저런 새로운 보험의 개념을 도입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보험은 상하이방의 기세등등한 회사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성장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안방보험은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곧바로 중국에서는 아직 생경했던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대형 국유기업에게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라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우샤오회이 뒤에는 덩샤오핑 그리고 주룽지가 있었고 상하이 자동차가 주요 설립 자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당연히 짱저민 파벌이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방보험에서 보험 권유를 하면 국유기업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안방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당시 상하이방에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한국 보험회사에게 보험업 인가를 해줄 수 없는가 이렇게 좀 로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답은 안방이 지금 나서고 있는 시장이라서 그 추세를 거스르기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땅콩 회항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 중국 내에서는 이미 이륙한 비행기를 되돌려서 착륙시킬 정도로 권력이 아주 막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좀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방보험의 위세가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안방이 어느 시점에서 파국을 맞이하는가를 보면 2017년 7월 9일입니다. 당시 시진핑 그룹이 해외로 외화가 반출되는 사태를 막는 데 성공한 시점이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 정도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샤오젠화의 체포가 시진핑 그룹 입장에서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해당되는 사건이라면 바로 이 안방보험의 총재 우샤회이를 체포한 사건은 그 정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안방보험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 인수나 합병을 했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해외 투자라기보다는 자산의 해외 도피다. 시진핑 그룹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체포된 이후에 우샤회이는 처음에는 범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죄를 인정을 했죠. 그리고 안방보험은 그동안 해외에서 취득한 자산을 하나하나 매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외 자산 매각은 안방보험의 재무 건전화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명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외로 반출한 외화를 다시 중국 내로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진핑 그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안방은 공산당 권력 실세들이 만든 사업이라는 점에서 흰 장갑이 아니죠. 그리고
덩샤오핑과 상하이방이라는 그런 권력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을 했지만 역시 권력에 의해서 일거의 최후를 맞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안방의 처리에 있어서 우샤회의는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주룽지 총리의 아들인 주윈라이라든가 상하이 자동차의 관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일체 처벌도 받지 않았고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완전히 상하이방과 시진핑 그룹과의 격돌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덩샤오핑의 시대가 완전히 정리된 상징성을 갖거나 직계도 아닌 사위인 우사회의가 너무 지나쳤다, 이런 평가가 당시 중국 내의 일반적인 견해였다고 봅니다. 밍텐시와 안방, 이 두 기업이 시진핑 그룹과는 다른 경쟁 그룹의 일이라면 한때 금융 분야 민영기업 3위였던 하이난항공은 시진핑 그룹이 만든 기업이라는 데에서 좀 케이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의문사를 한 하이난항공의 총수 왕젠, 이 사람은 1990년에 천펑과 함께 하이난항공을 설립했었는데요. 당시 실제 상황은 왕젠은 실무를 맡아서 일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하고, 이 왕젠이 어떤 배경인지 어떤 출신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당시 공동 창업자인 천펑, 이 사람은 왕젠보다 나이도 많았고 사실 이미 89년에 하이난성 정부가 설립한 하이난성 항공공사에 참여를 했었고, 당시 하이난성 성장인 류젠핑의 지원을 받아서 이 하이난성 항공공사를 민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역이 천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면 하이난항공은 사실상 류젠펑과 천펑의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펑은 왕치산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젠펑이 이 하이난항공의 설립을 지원한 것도 천펑을 보아서 한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왕치산을 보아서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당시 왕치산은 88년에 중앙에 발탁이 되어서 중국 농업신탁투자공사의 총경리가 되었던 참이었고 1989년에 건설은행의 부행장으로 영전을 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이난성의 성장하고 건설은행의 부행장이 손을 잡고 두 사람의 공동의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천펑,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이난항공을 만들도록 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때 실무 책임자로 이 왕젠이 참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는 주로 천펑이 그룹의 총수라고 이렇게 알려졌고 왕젠은 안에서 실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 마쿠에서 일을 한 것은 왕젠의 동생 왕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왕치산 본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왕치산 뒤에도 배우 인물이 있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소문이고 추정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하이난항공은 그 후 계속 금융을 일으켜가면서 대규모의 인수합병을 계속해 나갔죠. 이 인수합병 자금이 주로 금융을 일으킨 것이었기 때문에 부채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융자를 둘러싸고 말이 많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융자가 가능했던 것은 배후에 있는 왕치산이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설이 끊이지가 않았죠. 이 하이난항공의 대규모 인수합병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인수행렬이 있은 다음 2018년 7월 4일에 왕젠은 프랑스에 업무 출장을 갔다가 한 마을에서 관광을 나갑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언덕에서 떨어져서 사망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음모가 있다,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론의 주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왕젠, 천펑,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25일에 천펑의 배경인물이라고 지목이 되는 왕치산은 고령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를 짜오러지가 대신하게 되죠. 그렇지만 왕치산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금 현재까지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음모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실무를 장악한 왕젠이 왕치산 그룹의 노여움을 받아서 제거됐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난항공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선단체로 주인이 바뀌게 됐는데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왕젠이 사망하기 전에 천펑의 언행이 미심쩍은 것이 많이 있다는 그런 보도도 상당히 나왔었고, 이렇게 주인이 바뀌기 전에 하이난항공과 하이난성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패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관료 한 사람이 집에 엄청난 규모로 현금과 황금을 쌓아놓고 있어서 화제가 됐었죠. 당시 그 관리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돈의 규모가 우리나라 돈은 몇 조에 달한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전부 해프닝으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앞서서 동영상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분은 도대체 몇 조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그 댓글을 써주신 분도 있었는데요. 만일 하이난 항공과 연루된 것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리는 자기 돈이라고 하지 않았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돈이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특정 그룹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이난 항공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안방과 하이난의 처리를 보면 밍텐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신속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그러하긴 하지만 상궤를 벗어난 처리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렸던 부분은 주로 사건 대상자, 사람에 대한 처리였죠. 안방의 경우에는 상하이방 핵심 인물들은 연루시키지 않았고 우샤오의 한 사람만을 처리함으로써 주로 우샤회의의 재판에 걸린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샤회의는 초기에는 자기가 무죄다 이렇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 처리 시간이 상당히 걸렸던 것이죠. 반면에 하이난 항공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의문사함으로써 모든 후속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난 항공의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종결이 된 것이죠. 밍텐시의 경우는 샤오젠화가 당사자가 아닌 흰 장갑이고 이 장갑을 꼈던 사람들이 많고 또 힘이 강하고 그리고 모든 계파에 걸쳐 있다 보니까 그 처리가 까다로웠던 것으로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막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장 경제 지향적이던 두 지도자 세대, 덩샤오핑 시대와 짱저민 시대를 마무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중국 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상징적 사건으로 보죠. 물론 이 외에도 아직 건재하고 있는 그리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잘 밝혀지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핑안바오셴 같은 회사도 그 중에 하나죠. 이런 회사들은 권력과의 유착이 상당히 의심이 되지만 제대로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위로 나타나는 작은 모습들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상황이 허용하고 기회가 된다면 오늘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